야. 문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소외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인간 소외네요. 인간 소외라는 거는 뭐예요? 인간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지. 인간을 다른 목적을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두고 있는 거죠. 한국전쟁 후 급속도로 근대화가 추진되던 시기에 나타났던 사회적 모순을 알아보고 60년대 소설에 담긴 문학의 감수성을 느껴봅시다. 근데 이 60년대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단편소설이고요. 거짓말이에요. 겁나 길어요. 현실 고발적이고 사실적입니다. 60년대를 잘 보여주거든요. 세 남자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주제는 가치관을 상실한 현대인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 소외. 이미 이 시절부터 외부인, 타인, 제3자와 친하게 공감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이미. 60년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당시 사회가 당면한 문제 뭐예요? 주제하고 관련이 있죠? 가치관 상실, 심리적 방황, 인간 소외.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단편적인 사파들이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구성입니다. 단편적인 에피소드. 세 명이서 나와서 무슨 일 잠깐 겪고 무슨 일 잠깐 겪고 무슨 일 잠깐 겪고 이렇죠. 등장인물 간에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한 대화. 너네 그거 알아? 여기 4층 남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벽에 하트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이딴 얘기나 하고 있어 애들이. 아 그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하트 그림 지가 그린 거야. 그런 식인 거지. 어서 오세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방금 막 시작했어? 자,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천천히 살펴봅시다. 서울 1964년 겨울이라고 하면서 제목에서부터 공간적 배경 나타나 있고요. 1964년이라고 하면서 시대적 배경이 있고요. 겨울이라고 하면서 계절적 배경이 있죠. 서울이었었던 이유는 대전, 대구 되나? 안 돼. 서울 정도는 돼야 돼. 왜? 도시화되어 있는 공간에서 인간 소외가 더 많이 나타나니까. 196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산업화, 근대화 이후에 산업화, 근대화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봄, 여름이면 안 되나? 겨울이 딱 좋아. 왜? 겨울 자체가 주는 삭막함을 주기 때문인 거지. 모든 생명이 파릇파릇 피어나는 봄에 인간 소외에 있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죠. 60년대 초에 일어난 주요 사건입니다. 64년 겨울은 어땠을까요? 군부 독재와 사회적인 무질서 혼란을 구실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새마을운동 있고 막 도로 깔고 64년 서울의 겨울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지.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집단적 목적이 우선되어 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 예외 없어. 그냥 하자면 하는 거야.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64년 겨울의 서울은 인정이 메마르고 삭막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잘했네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1964년 겨울밤 시골 출신으로 육사 시험에 실패하고 그렇지. 군인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권력은 어디서 나와? 군대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육사 가려고 했겠지. 육사 시험에 실패하고 구청 병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는 서술자가 나네요. 내가 내 얘기 할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우연히 선술집에서 안을 만난다. 안은 부잣집 대학원생으로 나와 동갑내기고요. 두 사람은 파리, 꿈틀거리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말을 하나 더 넣을까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 한 명 나중에 더 만날 건데 그 사람은 이름 없이 그냥 사내야 사내.
아, 여기에서도 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60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대중 속에서 숨어 지내고 싶어요. 이 느낌. 우리의 말투는 점점 서로를 존중해 가고 있었다. 겉으로. 나는 하고 우리는 동시에 말을 시작하기도 했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양보했다. 나는, 너는, 당신은, 우리는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 항상 나는이야. 얘네들 무의식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어. 이번에는 그가 말할 차례였었다. 또 꼴의 대화의 또 그런 원칙은 지키고 있네요. 서대문 근처에서 서쪽 서울역 쪽으로 가는 전차의 도로리가 내 시야 속에 꼭 5번 파란 불꽃을 튀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대사를 듣는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오늘 밤 7시 25분에 거기를 지나가는 전차였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만 이거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 즉 인물들 간의 대화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뱅뱅 돌고 있죠. 피상적이야. 서로 진심을 나누지 않아. 왜 그럴까? 타인에게 자신을 숨기고 싶은 거죠. 자신을 숨기려. 아, 그래서 익명성이었군요. 네. 안형은 오늘 저녁에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군요. 네,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로 2가 쪽입니다. 영보 빌딩 안 변소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약 2cm 가량의 손톱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개인만 아는 사소한 일로 의기투합. 야,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모르는 게 있어. 그거 서로 이제 배틀 떨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대화는 사회와 단절되고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 근데 냄새나지 않아? 이거 손톱 자국. 누가? 내가 낸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지. 하하하하 하고 그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른쪽 볼까요? 나와 아내 대화가 담고 있는 의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일단 모호하고 불분명한 대화.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는 단절된 대화. 이러한 대화가 현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하고 막 하루에 막 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공허하고 남는 거 없고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즐거운 거 하고는 달라.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 시간이 되게 후회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됐고요. 다음 페이지. 손톱 자국. 그거 김형이 만들어 놓은 자국이죠. 김형이 나야. 나는 무안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안하고 왠지 어떻게 내가 그런 뻘짓거리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죠. 그건 사실이었다. 어떻게 하세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얘기하죠. 똑같은 것들.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은 못 되더군요. 역시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발견하고 비밀을 간직해두는 편이 더 좋겠어요. 바라만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 어떠한 행동하지 않겠다. 바라보고 발견하고 비밀을 간직할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방관자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짓을 하고 나니 뒷맛이 좋지 않더라고요. 난 그런 짓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그것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서
자기 혐오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해도 아, 나 진짜 등신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나는 말을 그치고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고개짓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나는 이상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 30분 전에 들은 말이 틀림이 없다면 지금 내 앞에 안경을 번쩍 끼고 있는 친구는 틀림없이 부잣집 아들이고 높은 공부를 한 청년이다.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생이 왜 이래야만 하는가? 만약에 이과 대학원생이었으면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엄청 시달렸을 테니까. 아,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틀림없이 부잣집 아들의 높은 공부일 텐데. 아니요. 부잣집 아들인 거 사실이에요? 대학생이라는 것도? 글쎄요. 부동산만 해도 한 3천만 원쯤 되면 부자가 아닐까요? 아, 이때 3천만 원이면 얼마일까? 80년대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인가 그랬었고 80년대 중반에 가정의 수입이 100만 원이면 중산층이라고 그랬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긴 하겠네. 이렇게. 물론 내 아버지 재산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건 여기 학생증이 있으니까 자, 내가 물어봤죠. 너 부잣집 아들 맞아? 대학원생 맞아? 상대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뭐 의심, 의구심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학생증 있어. 보여줄까? 아유, 아니요. 학생증까지는 필요 없고요. 실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요. 뭐가? 저렇게 배운 사람이 왜 저렇게 뻘짓하고 다니지? 안녕 같은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나 앉아서 나 같은 친구, 어떻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친구, 사회에서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만이 할 만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상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생각하죠. 무엇으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그 다음 학벌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었네. 돈 있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배웠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 있어. 그건 좀 열띤 음성으로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영은 추운 밤에 밤거리를 쏘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관은 아니고요. 나 같은 가난뱅이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 나올 수가 있어요. 나 가난합니다. 별로 돈이 없어요. 자신의 정체를 요거는 또 얘기해 주지. 글쎄 밤거리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숙방에 들어박혀서 벽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벽이나 쳐다보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시간만 죽이면서 무의미하게. 근데 밖에 나와봐야 사실 이렇거든요. 즉 무기력해지기 싫어서 무의미한 시간 보내는 게 싫어서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밖에 나와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 밤거리에 나오면은 뭔가 좀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 풍성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생이라고 해도 좋겠죠.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거리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것도 되겠지. 일단 오른쪽으로 와서 또 확인할 거 잠깐 볼게요. 작품의 배경의 의미 뭐였지? 서울 1964년 겨울. 민주주의가 억압받던 시기, 추운 계절, 모든 생명체가 움츠려듭니다. 공간 서울, 도시화가 진행되며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공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각해도 뻘짓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자신이 행동하기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혐오감까지는 않지만 저도 오늘 엄청 우울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밤에 대한 나와 안의 인식. 밤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숨기고 은닉해주는 시간이지. 근대화된 현실에서 소외된 존재들이 방황과 방랑을 하는 시간.
이런 겁니다. 생이라고 해도 좋죠. 나는 김영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안에게 있어서의 밤은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김영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글쎄요, 난 해방감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즉, 사물을, 여기에서의 사물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아.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타인과 분명한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타인과 소통이라든지 공감이라는 거를 저는 하는 거 싫거든요. 이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아니,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에 그저 스쳐 지나갔던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놓고 쩔쩔맨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생각합니다. 밤이라는 건 사물의 본질 혹은 사물의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라고 그냥 아는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공감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사물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일이 말입니다. 아는 이야기 합니다. 내게 세상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은,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없어요. 라고 자기 고백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뭐가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더라고. 의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2가에 있는 빌딩들의 벽돌수를 헤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로 2가에 있는 빌딩의 벽돌수 헤아리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무의미한 일이지. 그래요. 저도 무의미한 일을 합니다. 세상 사는데 뭐 의미 있는 일 찾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난 아직 그걸 모릅니다. 괄호 열고 난 그거 모르고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김영은 아직 모르나 본데 우리 한번 그거나 찾아볼까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 말고요. 그거 뭐 의미라는 걸 좋아. 너도 의미 있는 일 안 하고 나도 의미 있는 일 안 하는데 좋아. 우리 의미 있는 게 뭔지 그거 한번 찾아는 볼까? 좀 어리둥절하군요. 그게 안형의 대답입니까? 난 좀 어리둥절한데요. 갑자기 의미라는 말이 나오니까 미안합니다. 내 대답은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내가 왜 길에 밤에 나오냐고요? 뭔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밤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뭔가 뿌듯한 일,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도 지 마음 사실은 정확히 몰라. 왜 나온지도 모르면서 나와 있고 왜 나와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참 고민하는 거지. 그는 이번에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김영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묘한 당신에게 동질감 느낍니다. 당신에게 나와 같은 병맛이 느껴져요. 이런 느낌이지. 만일 이 점이 잘못된 지점이라고 해도 우리 탓은 아닐 거예요. 그는 이번에 쾌활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정식으로 한잔하고 헤어집시다. 난 한 바퀴 돌고 여관으로 갈 거예요. 집에서 안 자고 다른 데서 자. 이렇게 밤거리를 쏘다니는 밤엔 난 꼭 여관에서 자고 갑니다.
여관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내게는 최고죠. 이렇게 마치 나의 루틴이에요. 이런 느낌. 의미 명확하게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 필기 거의 안 돼 있죠. 이게 맞아. 그냥 내신이니까 내가 억지로 쓰고 있어서 그렇지 아무 의미 없는 대사야.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의미 없는 대화. 의미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도.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내용 정리 좀 보러 갈게요. 나와 아내 대화의 특징, 그나마 별표.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공감대가 없다. 의사 전달과 소통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얘네 둘이 등신 같아서 그런가? 아니요. 의사소통과 인간적 유대가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얘네만 그런 거 같지? 니들도 다 그래. 이거야. 글쓴이가 봤을 때 그런 거지. 사실은 나도 그렇고요. 이거죠. 1964년 계엄령 떨어지고 엄청 살벌했다. 길거리에 군인들이 총 들고 다니고 아무나 봐가지고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가방 열고 다니고 뭐 그런 사회였었지. 어이없을 수 있지만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경찰이 그냥 대학생처럼 보이는 사람 불러다가 남원자들 저기 가방 열어서 보자고 막 그러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큰일 나는 일이지. 이렇게. 누가 너 가방 좀 잠깐 열어보세요. 경찰이 그래도 됐고 아저씨 누구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소속하고 이름하고 해서 적고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고 난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하면 되지. 이런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의 권리니까요. 우리는 참 꼴에 또 덧치하고 있네. 각자 계산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어때요? 역시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곁에서 술잔을 받아놓고 연땀불에 손을 쬐고 있던 사내였는데 테이블이 있고 내가 있고 안이 있었고요. 옆에 테이블에 어떤 사내가 있었었는데 우리 둘을 가만히 살펴보고 우리 둘에게 사내가 먼저 접근했어. 불을 쬐고 싶어서 잠깐 들였다라는 꼴을 하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 기름도 얌전히 발라서 카바이드 등 기름 등불 있죠. 기름 등불. 불꽃이 너풀거릴 때마다 머리에서 하이라이트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머리가 반질반질하면 이 형광등 빛에 따라서 하얀색 선이 움직이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하이라이트가 움직이고 있었다.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깨끗하고 머리도 얌전하고 그랬지만 어디선가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6살짜리 사내였었다. 빈약하게 생긴 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난히 새빨간 눈시울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그 사내가 나나 안 누구에게라도 할 것 없이 이건 정말이야. 아무여도 상관이 없었어. 그냥 우리 쪽을 향해 말을 걸어온 것이었었다. 사내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었다. 됐고 죄송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이러면서 사내는 힘없이 음성으로 말을 했다. 저 뒤에 대사 나오겠지만 오늘만큼은 혼자 있기 싫어요. 오늘만큼은 혼자 있기 싫어요. 이거야. 사연이 있어요. 너무 슬픈 사연이야. 근데 그는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 꼭 끼워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크게 끼워줄 거라는 기대감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한 것 같기도 했었다. 나와 아는 잠깐 얼굴을 마주보고서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상대의 경제력을 중요시 여기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 돈 쓰기 싫다 이거지. 이해 타산적이다. 내가 말했다. 함께 가시죠. 라고 안도 내 말을 이었다. 고맙습니다.
그 사내는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아는 우리 둘이 술 마시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난 여관 가서 자고 싶은데 누가 끼어들었어. 이거 일이 좀 이상하게 되었는데 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지는 않았다. 잘 보세요.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지 않았다라면서 나의 심리를 직접 제시해 주었고 아는 표정을 통해서 별론데 간접 제시를 해주고 있었죠. 바로 요 문장이 어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난 문장이지. 내 마음은 알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 술자석에서 어쨌든 나와 아는 둘 다 저 사내와 어쩌다 이렇게 되긴 했지만 좀 동행이 부담스러워.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는 의외로 재미있게 놀게 된 것을 몇 번의 경험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대개 이런 경우 옆 테이블에 가가지고 술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다.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얼굴로 요란스럽게 끼어들어야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 우리는 갑자기 목적지를 잃은 사람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느릿느릿 걸어왔다. 목적지를 잃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3명 전부 다 생이라고 하지 말고 삶이라고 할까? 삶에 뚜렷한 목적이 없어. 삶에 뚜렷한 목적이 없어. 마치 오늘만 목적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인생 자체가 딱히 목적이 없으면서. 전봇대에 붙은 약 광고판에서는 예쁜 여자가 춥지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배경묘사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이 열심히 명멸 반짝반짝하고 있었고 배경묘사 소주 광고 옆에는 약 광고의 네온 사인이 하마터면 잊어버릴 듯한 했던 황급히 꺼졌다가 다시 켜져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다. 배경묘사 이젠 완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는 겨울이니까 거지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려 있었고 바로 요게 60년대 사회의 문제점이지. 그 돌덩이 앞을 사람들은 힘껏 웅크리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한겨울에 옆에 누가 쭈그리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직접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뭐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경찰에 신고 정도는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는 몰라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지. 도시의 비인간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시의 비인간화를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배경묘사, 여기까지 거리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도시라는 건 정말 삭막하구나. 이미 광고판, 자본주의가 엄청 세상에 침투해 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서 저쪽의 거리에서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 종이 조각은 내 발밑에 떨어졌다. 종이 조각을 들었는데 미희 서비스, 특별 염가라는 것을 강조한 어느 비어홀 술집의 광고지였다. 예쁜 언니들이 서비스 해줍니다. 특별히 염가 싸게 해드릴게요. 술집 광고 전단지인 거네. 어디 볼까? 오른쪽 위로 올라오면서 사내의 외모와 차림새 음성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읽어봅시다. 됐어. 확실히 나 같지는 않을 거야. 빼짝 말라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고개 끄덕끄덕 뭐지? 나 엄청 뚱뚱하다는 얘기 인정. 요즘 정책이야. 한 2kg씩 더 뛰어야 되겠어. 세 사람이 걷는 거리의 분위기는 연대의식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유대는 전혀 없어요. 어둡고 암울한 거리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 한번 보면서 미소 한번 더 띄워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요즘 힘든 거 없어 친구야? 이런 거 물어봐줘야 돼. 이렇게. 요즘은 신문에서도 자살이란 말 안 쓰고 극단적 선택 이런 말 쓰는데 오늘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 거였는데 평소에 나랑 잘 얘기하지도 않던 애가 생긋 웃어주면서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라고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친구한테 빨리 그래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돼. 사랑한단 말을 아끼지 마세요.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힘없는 아저씨가 물었다. 9시 10분 전입니다. 라고 저녁 후에 잠시 안이 대답했다. 저녁들 하셨습니까? 전 아직 저녁을 안 했는데 제가 살 테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서 내가 오늘 쏜다 빵빵 이게 아니라 제발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아까 썼던 거 오늘만큼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이거요. 힘없는 아저씨가 이번엔 나와 안을 번갈아 봤는데 먹었습니다. 나와 안은 동시에 대답했다. 같이 먹고 싶지 않다는 거지. 나와 안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냥 혼자서 하시죠. 음식을 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내의 의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의도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다. 소통을 의도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다.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지. 알겠어요. 그냥 안 먹을게요. 힘없는 아저씨가 대답했다. 그냥 하세요. 따라가 드릴게. 아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근처의 중국 요리집에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가서 앉았을 때 아저씨는 또 한 번 간곡하게 우리가 먹을 걸 들었다. 이렇게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한데 제발 뭐 좀 드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또 한 번 사양했다. 호의를 거절하고 있다. 왜? 빚지고 싶지 않은 거야. 상대방에게. 그는 또 권했다. 아주 비싼 거 시켜도 됩니까? 나는 그의 권유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말했다. 짜장면까지는 되는데 그러면 되는 건데 정말 입 저렴하다. 비싼 거라고 했는데 탕수육밖에 생각이 안 나냐. 나는 그의 권유를 철회시키기 위해 말했다. 사양 마시고. 사양 마시고. 처음으로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을 써버리기로 결심했거든요. 이 돈 어디서 났어?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이에요. 아내의 시체를 팔아서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았거든. 왜? 돈이 너무 없어서. 근데 막상 돈 받았는데 이 돈 쓸 수 있을 것 같아? 못 쓰지. 오른쪽 위로 잠깐 가서 또 볼게요. 익명화된 등장인물의 의미 빨간색. 나, 안, 김.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의 방식인 개인주의, 개성의 상실, 인간소외, 인간관계의 단절을 드러냅니다. 중국 요리집에서는 사내는 여기에서 소통하고 싶어 하지만 나와 아는 거부를 하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와 안, 단절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부각한다. 근데 내가 너무 메마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 나는 싫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들어줄 거예요? 그쵸. 나 너무 메말랐어. 진짜. 됐어.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을 원해.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슬프지도 않다라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슬프지도 않아. 왜? 이미 슬픔을 넘어서 절망까지 갔어. 아유, 안 되셨군요. 라고 안과 나는 각자 조의를 피했다. 어떻게? 굉장히 형식적이었겠지. 진심은 1도 없었을 거예요.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거였죠. 돈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같이 다니기로 재밌게 지냈어요. 딸기철에는 수원 가고 포도철에는 안양 가고 여름엔 대천 가고 가을엔 경주도 가고 밤엔 영화 구경하고 쇼 구경하고 열심히 극장 쫓아다니기도 했었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훅 끼어드는 거지. 이거 공감 못하는 거야. 이 정도의 아내가 죽었어요. 이 얘기면 상대방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들어줘야지. 근데 지가 궁금한 거 바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왜? 앞에 있는 사내의 감정은 1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지. 아니 조심스럽게 묻기는 했지만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 받은 적이 있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어서 모두 괜찮았죠. 그래서 급성이라는 병이 있으면 괜찮구나, 좀 고생해서 그렇지 결국엔 낫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급성인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잎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쿡 찌르면서 우리는 좀 꺼지는 게 어떻겠냐라는 눈짓을 보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나는 동감이었지만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다. 나도 매정하고 안도 매정해. 근데 안이 더 많이 매정해. 아내와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았죠.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도 좀 문제가 있는데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고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뭘 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다. 어때? 이 사내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애원하듯이 눈빛으로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아저씨들 이렇게 가방에다가 책 이렇게 샘플 놓고 팜플렛 두꺼운 거 들고 다니면서 전집 같은 거 집에다가 이렇게 해서 팔고 다녔거든. 화장품도 엄마들 그렇게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화장품 아줌마 온다라고 가면 아줌마들 온통 다 모이는 거지. 그 화장품 아줌마가 엄마들 마사지 해주고 화장품 팔고 가거든. 이렇게.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은 항상 우리 집에서 모이셨었죠.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요. 어딘지 알 수 없었죠.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보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 해부용으로 당연히 쓰이겠지. 오른쪽 위로 일단 올라갈게요. 사내가 나와 아내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발 저와 공감하고 위로해 주세요겠지. 고뇌와 비애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나와 아는 어때요? 싫은데요. 그럴 생각 없어. 그럴 생각 없어. 나와 아는 그럴 생각이 없지. 인물들의 태도. 사내는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지만 나와 아는 연대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현대인의 냉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 근데 아까 저도 말했지만
이렇게 따지면 저도 굉장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일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학생들이 해부 실습한다고 톱으로 머리 자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직원이 닭광,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았다. 기분 나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발 저에게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세요. 제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갈구하고 있음. 한 가지 의논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 때문에 아내의 시체를 팔았지만 그 돈을 차마 쓸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저는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쓰시죠? 아니,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을 했었다. 돈 쓰러 가야지. 이렇게. 중국집에 여기 엄청 중요할 거예요. 중국집에 거리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 1,000원은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 울고 한쪽 눈으로 웃고 있었으며 아는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었으니까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다. 3명이 있는데 3명 다 딴 생각하면서 다 딴 행동하고 있지 않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어. 나는 처음에 나 뭐로 나왔지? 육사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라고 나왔었죠. 여러분들 겁나 어이없는데요. 옛날에는 영어 시험 뭐 있었는지 알아? 학교 시험에 1번 다음 단어에 악센트가 발음 기호가 잘못된 거 단어 주고 옆에 발음 기호 나오고 옆에 여기 발음 기호 쓰고 악센트 찍거든요. 요렇게 이게 시험 문제였어. 어이없죠? 아씨,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문제.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어땠어요? 영화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르면서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 아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거리 자체가 뭐를 나타내요? 근대화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 거리는 춥고 살벌해. 60년대는 어땠습니까? 김수목 씨. 춥고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고 한산했죠. 성현이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나는 그들의 말을 흉내냈는데 빨간색 체크.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 모습. 목적이 없어, 현대인들. 죽은 아내의 시체를 판 사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나와 안. 부탁을 하고 벌이를 배회하고. 사내가 제발 같이 있어주세요. 그냥 절대 안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밥 사주고 술 사준다라고 해놨으니까 같이 있었던 거지. 엄청 계산적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단어 뜻 확인했고요. 옆에 어디 위에 또 뭐 있나? 돈을 다 써버리려는 이유, 죄책감 때문이겠고, 거리에서의 모습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아무런 연관성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같이 걷지만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죠. 연대감이 없어요.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 정도지 뭐. 됐고, 다음 페이지. 이따 여러분들 문제 푸실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중간 줄거리. 사내는 나와 아니
넥타이와 귤을 사줍니다. 돈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갈 데가 없는 세 사람은 소방차를 따라 화재 현장에 가서 불구경한다. 그곳에서 나와 아는 또다시 어때요?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사내는 와 미쳤네. 남은 돈을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젠 더 이상 돈 쓸 데도 없고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내 주머니에 아내 시체판 돈이 있는 게 싫은 거지.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지? 돈 다 쓸 때까지만 같이 있어주세요 하니까 아는 너무 기분 좋았을까? 오예, 이 아저씨 이제 떨궈낼 수 있어. 사내에게 돈이 떨어지자 나와 아는 사내와 헤어지려고 하지만 제발요.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요.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세요. 사내는 월부 책값을 받으러 가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세 사람은 여관으로 향합니다. 어떤 집에 가서 책 판매원인데요. 밀린 책값 주세요.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 그냥 끝이야. 그 집에서 또 문도 안 열어줘. 절망적으로 어떡하지? 그래 잠이나 자러 가자. 이렇게 얘기가 흐르죠.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 모두 프로가 끝나버린 것처럼 일단 또 여기에서도 여관이란 장소가 중요해요. 여관에서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올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거북하기만 했습니다. 왜? 목적지가 없지. 혹시라도 같은 방에서 자면은 그게 너무 싫거든. 이말 빨간색 별표. 여관에 비하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었었다. 왜냐? 여관은 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관은 거리에 비교하면 벽으로 나눠져 있어 여기에서는 개개인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생겨버려. 완전한 단절이 생겨버려. 거리에는 내가 여기 있고 저 사람 저기쯤에 있어도 어쨌든 크게 보면 같은 공간에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지. 내가 안이 나보다 많이 좀 매정하다 그랬잖아. 나는 요만큼 인간성이 조금은 있어.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안은 확실히 이기적이야. 방은 그냥 각자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죠. 혼자 있기 싫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저 나쁜 생각할 것 같아요. 에이,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할 거예요. 라면서 사내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척.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완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세 개의 방에 각각 한 명씩 들어갔다. 여기 다시 빨간색. 단절되는 걸 얘기해주는 거죠. 나는 뭔가 좀 찜찜한 거야. 이 아저씨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아. 내가 그런 생각하는데 안은 그런 눈치 못 챘을까? 안도 사실은 눈치챘지.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안은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피곤해 죽겠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아저씨에게 말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도 또 다시 빨간색 체크.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옛날에 여관에는 카운터에 이렇게 A4지 파일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거를 적는 거지. 나이 이런 이렇게. 근데 거기 누가 진짜로 적어? 다 가짜로 적지. 이 가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역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익명성을 상징해 주는 거지. 남한테 내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사완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안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예상하고 있었어. 아니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에?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안 예상하고 있었어. 나도 얘기하죠. 역시.
나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해도 잠깐 밥도 먹고 같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죽었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줘야지. 사내가 혼자 있기 싫어하는 이유는 혼자 외로움에 떨고 싶지 않아서. 나의 제야, 화투라도 칩시다. 다른 사람의 삶에 조금도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서. 잘 보셔야 돼요. 둘 다 그 사내가 죽을 거라는 거 예상은 했어. 근데 말리지 않았지. 왜? 귀찮아질까봐.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거지.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했네. 자살이죠? 아이, 물론 그거겠죠. 이렇게. 여관에선 방방방 나눠져 있다. 여관이란 공간은 거리보다 단절된 인간관계를 더 잘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 빨간색이었으니까 여기도 빨간색 합시다. 여관의 벽으로 나뉘어져 있는 방들. 소외되고 단절된 현대인의 삶의 공간. 연대감을 상실하고 개별화된 인간관계. 가치관을 상실한 현대인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 소외라는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빨간색 체크. 개미 한 마리가 발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른 자리를 옮겨서 디뎠다. 개미는 뭘 상징할까? 나에게 남아있는 아주 작은 양심이지. 그런데 얼른 자리를 옮겼다. 양심을 외면하는 거지.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배경묘사죠? 쌀락눈, 제일 기분 나쁜 눈 아니야? 이렇게 심리 상태를 전달해 주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졌다. 난 그 사람이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사실대로 이야기했다지만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 그냥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진짜 몰랐을까요? 이렇게.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까요? 뭐 그렇죠. 할 수 없죠. 난 짐작도 못했는데.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말했다. 어떻게 합니까? 아씨,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거지? 짜증나게. 이 말이 생략되어 있죠.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 생길까 걱정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이지.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혼자 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죠. 그게 내가 생각해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변명이지. 막말로 그렇게 약 먹고 죽을 거면 앞에 같은 방에서 옆에 누가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약 먹고 죽겠어?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더군요. 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강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이제 아는 어떻게? 사내 귀찮은데 아씨, 얘도 뭔가 일에 엉키면 나까지 귀찮아질 것 같아. 그래서 아는 생각해. 빨리 나하고도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할 거야. 아는 눈을 맞으면서 김형, 우리 분명히 25살짜리죠. 25이면 어때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 가득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25살짜리 치고는 너무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사내의 죽음을 방치하고 귀찮아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인식. 난 분명히 25이죠. 저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그 뭔가가 미치겠네. 무서운데 뭐가 무서운지도 몰라.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도시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비인간화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겨우 25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옆으로 잠깐 오셔서 개미와 나의 행동의 의미, 개미 빨간색이었죠. 개미는 사내의 분신이자 나의 양심. 개미가 자신의 발을 붙들어 보려고 하는 느낌이 든 것은 산에 혼자 눕게 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얼른 자리를 옮겼죠. 죽음에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심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방관적이었죠.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걱정이죠. 아는 방치했어. 얼른 벗어나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죠. 왜? 남이니까. 공동체적 연대가 해체됐어. 개인은 철저히 소외됐어. 철저히 방관자로 살아가는 현실을 대변해 줍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거는 뭡니까? 방관자로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절망과 권태에 사로잡혀서 나 25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비인간적으로 건늙어 버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하여튼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야, 이게 방금 사람 죽은 걸 본 놈이 할 소리야? 재미 많이 보세요. 유대감이 없이 단절되어 있죠. 나도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헤어졌고 버스가 도착한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을 내려다보니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여관에서 빠져나와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됐나요? 요거 있죠. 무진기행.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뭔가 아련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자꾸 좀 읽히는 글들이 있거든.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 무진기행은 책을 이렇게 쭉 펼쳐놨었을 때, 한 페이지 쭉 펼쳐놨었을 때 이렇게 완벽히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구조상으로도 소설이 재미가 있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동하는 장소에 따라서 이 중심 사건을 설명해 봅시다. 우리 조금만 참아보도록 해요. 좀 쉬었다가 뒤에 설해목 한번 하면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 더벅머리 소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처님 이야기도 할 거고요. 살인마 이야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저 길거리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거는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인 거예요. 갑자기 얘기했습니다. 다음 작품 설해목 예고하는 거예요. 선술집, 내가 우연히 아내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됐어 뭐 장면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선술집에서 나와 아니 나누는 대화의 특징은 아무 의미 없어. 공감대 없이 유대감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줘.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중국집으로 나와서 어디 갈까? 목적지가 없어. 연대감도 잃어버리고 목적지도 없이 방황합니다. 아내와 사내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아내 태도, 극단적인 무관심과 개인주의, 이런 거.
너무 사람 죽은 거 처음 봐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라고 하면 차라리 그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네는 왜 도망가? 귀찮아서 도망가는 거잖아. 그건 좀 문제가 있지. 활동 2를 참고하여 세 개의 방 완전 단절되어 있죠.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무장된 현대인의 모습. 개미가 의미하는 바 두 가지라 그랬죠? 사내의 분신, 나의 양심. 자살한 사내의 분신, 나의 양심. 하지만 나의 양심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개미한테 잡힐까봐 얼른 자리를 피하죠. 양심마저 외면합니다. 다음 페이지.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체크만 몇 개 하시면 돼요. 60년대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 인간관계 단절, 공동체 붕괴, 삭막한 도시, 익명적인 존재. 김, 안, 사내로 표시된 이유가 그거죠. 익명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이런 애들끼리 모여봐야 의사소통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서울 1964년 겨울 시작했었을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아무 표시가 없다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됐고, 재구성과 창작 패스. 네, 이제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 몇 군데 체크하면은 요거 작품 하나 끝납니다. 어디로 갈까? 60년대 서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인의 고독과 방황. 아, 이 말 좋아. 냉소적인 어조. 인간의 고립과 소외. 됐고, 우연히 만나 지극히 개인화된 존재들,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 체계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도시에서 느끼는 것은 절망감과 권태뿐. 확실히 정치적인 면하고 연결을 지어주세요. 4.19, 5.16 군사정변, 정치적 혼란기. 이것을 꼭 기억해주자. 정치적 혼란기다 라는 것. 됐을까요? 밑에 또 내려가 보면은 됐고, 됐어. 오케이. 일단 정치.